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사고 6단원 선생님이랑 이제 6의 1단원을 할 건데 그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으로 되어 있죠. 자,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그래서 이제 시 한 편이랑 소설 한 편을 할 건데 평소에 이제 선생님이랑 문학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어떤 스킬들을 사용을 해서 역시 이번 내신도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데뷔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작품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렇게 쉬운 작품도 없을 거야. 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자, 시를 먼저 쫙 보고 한번 얘기를 하자. 자,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뭔가 이제 특이한 게 있지. 두 번째,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는 비누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자, 여기서 약간 변화가 있었지.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엄청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러한 구조로 될 수가 있어요. 자, 1원에서 구두 닦는 사람. 자, 2연에서는 누구? 창문 닦는 사람. 자, 3연에서는 누구?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자, 4연에서는 마음을 닦는 사람. 그리고 5연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 2, 3, 4연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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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자, 손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꼭 제시가 되고 있어요. 검은 것과 흰 것. 그 다음에 창문 닦는 사람은 비누 거품과 맑은 것. 세 번째, 쓰레기와 깨끗한 것. 자, 네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빛.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네요. 바로 무엇이냐?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뭐가 되는 거야? 자, 기존에 안 좋다고 여겨지는 거. 그럼 이쪽은 뭐예요? 기존에 좋다고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린 뭐라 그래? 이거를 통념 또는 보편적 시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편적 시각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 구두 닦기,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을 닦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린 기본적으로 좀 약간 천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검은 것, 비누거품, 그다음에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세모를 오히려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기존의 통념, 자 좋다고 여겨지는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 이거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4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러면서 이제 오연에서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또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했어요. 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기보다는 공부를 안 했나 봐. 막 엄마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이라는 거야? 성자라는 거야. 맞지? 선생님은 그래서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라든지 이제 재활용을 분리해주는 아저씨들 보면은 정말 고마움을 느껴.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진짜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배달하는 분들 목숨 걸고 한다. 진짜 힘든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진짜 열심히 삽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시가 바로 그러한 삶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얘는요.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뭘 형성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거 없지.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근데 이제 무엇을 반복하느냐 딱 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 자, 이거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뭐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닫는 사람을 보면 뭐뭐 하면 자, 이건 뭐예요? 통사 구조의 반복. 그치?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또 그 단어 구두 닦는 구두 끝을 보면 그 다음에 창문 닦는 창문 끝을 보면 청소하는 길 끝을 보면서 이제 시어의 반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어의 반복. 이거는 또 이제 시어의 반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반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삶이 고귀하다. 이 사람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삶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자의 삶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복을 통해 당연히 운율이고 의미 강조하는 거 뭐라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시어의 의미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예요? 그렇지.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 이거는 예찬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엄청 중요하죠. 예찬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자,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학습 활동에서 또다시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또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까먹으면 안 되지.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여기 있지? 자, 이걸 통해서 보편적 시각,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통념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죠. 자, 이것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적절한 뭐예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태도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은 이제 교과서 안에 있으니까 교과서를 펴놓고 그 학습활동을 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자,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시구들을 찾고 이 시구들에 대해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요겁니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여기 있어요. 자, 요 네 개를 써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함축적 의미가 뭐라고? 자, 이거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 여기는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것, 즉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 자, 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 바로 뭡니까? 자,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오히려 가치 있게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다시 긍정적으로 이거는 가치 있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가치 있게 바꾼다.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게 가치가 없다. 좋다고 여겨지는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이 시의 표현 방식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뭐 했어요? 여기 있잖아, 표현 방식. 요거 써놓으면 되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자, 요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그 다음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자, 보편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이래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자 그랬어요. 이 시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독자의 감상 문제로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낼 수가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자,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 통념을 뭐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고 참된 가치를 느끼는 것. 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바꾸는 거는 참된 시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평가 문제집의 옆에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뒤에 소단어 문제가 숙제라고 얘기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부분들을 잘 해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강의를 듣고, 두 번째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라고? 그렇지. 선생님이 올려준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게 숙제인데 그게 이제 집에서 프린트를 하기 힘들면은 학원으로 오세요. 학원에서 만들어 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숙제까지 완료를 해야 이 강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엄마의 말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잠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잠시 한 1분만 쉬면 될 것 같아. 시가 되게 짧으니까 금방 끝나지? 요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번 주까지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는 얼굴 보면서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대신 이제 방역도 철저히 하라고 했으니까 방역 다 철저히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얘들아 열 체크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엄마의 말뚝 2 봅시다. 자, 이 작품은 2라는 걸 보니까 원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작 소설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나뉘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요 우리가 전후 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쟁 이후의 소설을 우린 전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정도로 보고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세요. 요거는 항상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중요한 인물 정보를 파악한다. 자,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 동그라미. 자, 나가 나온다는 거 내가 뭐라 했어요? 그치? 1인칭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자, 나가 친정 엄마 친정 엄마가 이제 뭐 한 거예요? 눈길에서 골절. 그래서 수술했어요. 성공적. 나는 이제 병문안 및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 다네요. 자,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이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박아 놓으면 쓰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는 쨍하는 새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귀신 기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기이한 기운인 거야.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끼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이다 헛손질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자, 처음에 일단은 상황이야.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헛손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빨래를 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현실이 아니지. 그치? 이게 바로 뭡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어머니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는 정신이 약간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 장면을 토대로 본다면 어머니는 지금 뭐예요? 과거로 회귀해 있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해 있는 거, 어머니는. 그때 나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고요. 자,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에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간호사는 뭐라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 말은 간호사는 어머니의 저런 행동에 뭐 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 저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은, 외부인들은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어떤 그런 내면 속에서의 원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만 판단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것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실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두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대화를 통해서 둘의 갈등이 보이고 있지.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나와 간호사와의 대화. 대화에서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어머니를 수면제라도 놔달라.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간호사는요. 그럴 수 없다. 왜냐? 이런 거는 보편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지. 자, 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엄연한 시각의 차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쵸? 나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고, 간호사는요, 그냥 환자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간호사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이런 환자에게는 신경안정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어났을 때에는 지켜만 보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한 갈등 양상. 자, 이 대화를 통한 갈등 양상. 이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문단에서는. 자,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했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콱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리는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왔다. 하느님 앞서서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표시. 자, 두려움이지. 공포심을 느끼는 거야. 엄마,
무서움증에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영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세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대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열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백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호이 호이.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면은 나의 심리죠. 지금 보니까 나와 또 이제 이 엄마의 대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심리 위주의 서술이에요. 잘 봐야 돼. 어이구. 아까 뭐라. 자, 나의 심리 위주의 서술인데, 자, 이 심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죠. 그쵸? 자, 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그쵸? 저승사자에 대한. 그 다음에 연민이 있죠. 누구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왜? 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저런 공포심만은 좀 안 느꼈으면 저승사자가 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냐. 보이지만 말하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뭘 받아들여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엄마의 행동은 저승사자를 본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자, 이제 죽음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럼 또 왔다. 뭐라고 했냐? 네 오래별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네 오래별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아들의 적을 노려보았다. 이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깨닫는 거야. 이제 나의 깨달음. 즉 저승사자에서 인민군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깨달은 거야.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그만큼 이것은 극한 고통이라는 거야. 오히려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공포라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간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곳도 없다니까요. 군간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의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몹쓸 일 표시해놓고요.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만큼 힘이 세졌지.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과 군간나으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 라는 아부를 번갈아가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냐는 극에 달했다. 이놈! 개석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와라 이놈! 이 장면이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건 저승사자가 아니라 인민군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 결국 뭐냐면은 이 인민군을 깨달았다는 건, 자, 어머니는 뭘 떠올리게 된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또 괴로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거 사건이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무슨 일을 얘기했어요? 자, 2번 겪게 되는 거. 바로 뭐였습니까? 차라리 어디 갔지? 그 몹쓸 일이라고 얘기했지? 자, 이 몹쓸 일. 이 몹쓸 일의 정체. 그것이 뭐였느냐? 아들을 민군 앞에서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이 지금 투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리는 죽은 아들이 돼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과거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나는 그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과거에 엄청 얽매여 있었던 거야. 너희들도 그렇지 않겠니? 만약에 너희가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성장해 간다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불현듯 어느 순간에 너희들에게도 그런 극심한 공포가 찾아온다라는 거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엄청날 겁니다. 네. 아마도 이제 가끔씩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아직도 그걸 울고 먹느냐, 얼마나 더 뜯어 먹어야 되느냐, 뭐. 나는 그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자식을 잃은 고통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나는 그분들이 그러는 게 이해가 돼요. 아니 왜냐면은 내 자식이 아니었음에도 선생님은 그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하는 장면을 볼 때 진짜 엄청 울었거든. 선생님이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운 적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든 거야. 그 장면을 보는 게. 그 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진짜 부모라면 어떨 것 같아? 어마어마하지. 그 부모들은 직장도 다 때려치고 계속 투쟁을 이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줘야 그들도 그 행위를 멈추는데 그러지 않아. 왜?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니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러면서. 그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그 아픔을 이해해줘야 그들도 그것을 멈추고 다시 삶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질타하고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언제까지라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엄청난 상처입니다. 나는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감정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라서 혹시라도 이제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투표도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계속적으로 그걸 되짚어줘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막말하며 살면 안 된다고. 서울대를 나오면 뭐래? 똑똑하면 뭐래? 인간성이 덜 됐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평생을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수술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 거야.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쵸?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또 누가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면서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에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 막 어머니 힘이 대단했던 거야. 어머니는 이미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건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어때요? 역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간호사들로 하는 게 낫겠지. 아까 그 간호사가 수간호사네. 포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왜냐하면 이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관심 없다니까 그냥 행동으로만 이런 환자들 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관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한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관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에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을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게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어머니의 고통을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겠다는 건 결국 어머니를 진정시키는데 내가 일단은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태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딸은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딸로서 자,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페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페륜의 페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나름의 공포 표시해놔. 이 딸도 겪었던 거야. 오빠의 죽음을 눈앞에서 겪었던 딸, 어머니. 나 역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데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 뺨을 치는 거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식이, 그치? 하지만 이 어머니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폐륜을 저지른 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연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신통내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줄거리. 그러니까 이건 뭐니?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겠지.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오빠의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극도의 공포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준 거였어.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밑줄 쳐놓고 묶어놓고 자, 오빠의 죽음에 대한 이유라고 쓰세요. 즉 오빠는 북한군으로 이제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해서 끌려갔다가 도망쳐서 그래서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된 거죠. 네.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되었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로 착각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 어머니에겐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왜? 이해를 하는 거야. 즉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나 역시도 짐작하고 있고 나 역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희는 장만해놨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자, 왜? 끔찍한 거 표시. 수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장례를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는 있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례라는 건 좀 생각하지 않는 거.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넌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이론에다 순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나를 그렇게 키웠다는 인식을 줄까 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네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에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변명치가 너무 구체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빤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나와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묘지에 대한 친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나는 나중에. 자, 나중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어머니를 배려하는 거야. 북쪽이 고향이니까. 북쪽이 고향인 어머니를 배려해서 나중에 하겠다라는 이런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에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고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웃음에 매달렸다. 자, 놀란 거지. 그냥 거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고도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뭐 하는 거야? 다 들은 거야 이제. 그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뭐 한 거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길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네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게 부탁하는 거다.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표시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과거가 되겠죠. 자, 오래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지 국에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매장했다. 행여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은 가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주고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인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자, 오빠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 결혼한 상태로 죽어서 며느리가 있는 상태였네요. 근데 그 며느리의 바람은 당연하지. 얘들아, 이 화장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건 10년이 채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불을 태워서 사람을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던 유교적인 풍습이 너무나 강했던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화장이라는 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을 이 당시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완가한 거야. 이유는 그 뒤에 나오겠죠. 왜 화장을 해야 되는지.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이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자, 이거죠. 결국 이제 내가 어머니 할 때 이제 어머니의 과거는 어머니는 오라비에 시신을 화장하고요. 어디로? 북쪽. 개풍군 쪽으로 날려보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렇지. 분단에 대한 저항 의지라는 거야. 이거만큼 강력한 저항 의지는 없다는 거야. 너희가 우리를 갈라나? 갈라나? 아니,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이렇게라도 갈 거야 라는 그런 분단에 대한 저항 의지로서 오빠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땠어? 아주 그냥 엄숙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 의지가 표출이 된 거죠.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날려보내는 거야. 이제는 어머니를 날려보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그 괴물이 바로 뭐예요? 분단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고 이지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라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계시면서 이 투병 중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자, 아직 수술받은 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요 분단된 조국의 한 이것이 아직까지 뭡니까? 치유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투병 중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직 회복이 다 안 됐다라는 것과 전쟁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라고 마지막 결말을 내리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전체적인 내용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는 결국 분단 조국의 아픔, 이것을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행위를 통해 제시하는 거고 내가 그 어머니의 행위를 추측하면서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활동 중요합니다. 학습활동을 가지고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엄마의 행위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정리해보자. 엄마의 행위.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와 자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 말씀에 공포를 느끼는 이런 나의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은 아들을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뼈가루도 강화도의 바람에 날려달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다음 부분에 나타난 그 짓의 의미. 자, 아까 그 짓을 하란다. 그 짓.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자, 그 짓이라는 것. 그 짓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 짓이 바로 뭐예요? 분단 조국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 오케이? 자, 1, 2에서 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가 지닌 상처가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그렇지. 분단의 상황에서 그 전쟁의 아픔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단 조국의 아픔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의 시점은 바로 뭡니까? 바로 1인칭 시점이죠. 그 1인칭 시점에서 봐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주인공이야.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의 심리 위주로 서술된 게 훨씬 많았지. 그랬을 때 이 소설의 시점은 뭐라 그래?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나의 심리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심리 위주로 전달을 하면서 저 분단 조국의 아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어떤 심리를 내가 같이 겪었잖아. 그 겪은 거를 토대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지? 다음은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근거를 들어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자, 엄마의 말뚝 1은 억척스럽게 성장시킨 엄마의 이야기. 2는 엄마의 이해하는 이야기. 3은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되기를 바랐던 생전 소망과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엄마의 말뚝. 자, 뭡니까? 엄마는요, 어찌됐건 억척스럽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서울 생활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맺힌 한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다 엄마의 말뚝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엄마의 말뚝 2에서 느끼는 거 말은 뭐냐면 엄마의 한이라는 거야. 알겠어? 엄마의 한. 그 분단 조국의 아픔에 대한 한. 오케이? 1에서는 억척스럽게 키우고자 하는 의지. 이거고. 엄마의 말뚝은 서울 근교에서 키우는 건 그 자식만큼은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엄마의 의지.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거예요. 자, 4번 뭐뭇을 바탕으로 1에서 3을 바탕으로 이 소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는 이제 다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결국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 이 심리에서, 이 교재 부분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행동을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내가 그 짓, 즉 어머니가 원하는 북한 쪽으로 흘려보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게 포인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이 소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정말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들 어떻게 그렇지 평가 문제집 옆에 있는 문제 풀고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서 채점을 해가지고 보내는 게 이 수업의 핵심 포인트야.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올려준 자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다 풀어갖고 오는 게 숙제.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원 이 자리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선생님도 이거 안 찍어도 되는 거지? 자, 반갑습니다.